1타 강사 함께하는 경제 2타 해법. 오늘은요 K 방산과 남북 군사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안승범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바로 남북 전력 비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남북 이제 군사력을 비교했을 때요, 뭐 육해 공군 전력 중에 우리 군이 좀 북한 군보다 압도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 이런 전력은 어떤 걸로 좀 생각하고 계실까요? 최근에 25년도 들어와서 불과 한 달 사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쪽에서도 이제 그 신무기, 새로운 무기를 공개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불과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게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육해공 전력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그 항공 전력이 상당히 이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저 북한도 역시 그들도 핵 전력을 이제 어느 정도 구비를 한 상태에서 물론 이제 비공식적이지만은 해군 전력, 공군 전력을 지금 신무기, 새로운 무기를 이제 자체 생산하는 거지만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항공 분야, 그러니까 공격 무기라기보다 방어 전력을 지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 변화가 재래식 전력에서 뭐 압도적이다는 거는 조금 뭐 불과 몇 달 사이에 없어지면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막 비등하게 갈 것 같아요. 네. 특히 좀 공군력에서 북한이 조금 우리 전력을 그래도 그동안은 좀 두려워했던 것 같은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북한과 뭐 과거 5년 전부터 해서 좀 압도적이었던 게 공습. 소위 그 이스라엘 그 하마스 헤즈볼라 그 지금 그 지역 가자지구 폭격하는 거 보셨죠? 그게 그대로 대한민국 공군하고 주일 미공군 극동 동북아 이제 항공 전력이 그 정도 돼요. 아니면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또 왜냐하면 미본토에서 증원 그 전력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면을 그냥 연상하시면 돼요. 그 막 건물 한 번에 무너뜨리고 전국 유도 폭탄으로 그래서 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앞선다고 생각을 이제 했는데 북한이 드디어 이제 새로운 무기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뉴스를 이제 보시면은 조기용보 통제기 그게 등장을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개발 중이고 한 대가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평론가에 따라서 그런데 향후 이제 5년 이내 그 숫자가 늘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대공 미사일, 그 지대공 미사일. 러시아식으로 말하면 이제 S-300 계열인데 최신 미사일은 이제 S-400이라고 그래요. 저쪽에 나토 지역의 튀르키예가 그 러시아제 S-400을 사면서 미국제 F-35 그 스텔스 전투기 구매 그 동맹국에서 이제 쫓겨나요.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아주 최신형 그 지대공 미사일의 약간 번쩍 버전. 그거라도 북한이 이제 완전히 그 장비를 다 갖추면은 지금의 우리 그 대한민국 항공 전력이 그 함부로 그 평양 공습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지죠. 물론 이제 스텔스 전투기는 별도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향후 이제 그 부분을 북한의 김정은이가 다른 건 다 이제 어느 정도 했다고 싶으니까 강화하는. 그래서 이게 지금 미묘한 상황으로 접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무기가 조기용보 통제기나 지대공 미사일 S-300 계열을 하는 이제 북한식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게 지금 당장은 그렇게 뭐 별 위협이 아니더라도 5년 내에 이제 완비하면은 구비하면은 뭐가 이렇게 나름대로 북한 입장에서 밸런스를 잡는. 한동안 저도 이제 저렇게 평양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했는데 최근에 딱 조기용보 통제기를 보면서 나름대로 방어 준비를 하는구나. 예. 거기에 이제 플러스된 게 핵무기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또 몰라요 어떻게 될지. 잠깐의 또 우리가 우위 시기가 있었던 거는 맞아요. 항공 전력에서. 그럼 지금은 비슷하다. 점점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갭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한 KF-21이 이제 실전 배치를 좀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4.5세대라고 하는데 맞나요? 예, 4.5세대 맞습니다. 뭐 실전 배치할 경우에 우리 공군 전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4.5세대라는 거는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수 부분, 조종사가 탄 앞에 부분에 레이더가 전자 주사식. 지금까지 뭐 기계식이 뭐 줄이었다면은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0.5라는 게 기존의 4세대 전투기에서 그걸 장착하면 0.5 플러스 4.5세대. 그러니까 일단은 스텔스는 아니죠. 근데 외형 디자인을 보시면은 어디 뭐 많이 닮았어요. 미국제 그 스텔스 전투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게 이게 기획되고 설계된 게 스텔스 전투기 아니야 하는데 목적은 맞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120대를 2032년까지 도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당장 2026년 내년 말이면 한 2대가 실전 배치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작을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32년도에 120호기까지 다 완비가 돼요. 그래서 그게 1단계, 2단계까지예요. 되게 이제 전문 용어로 블록 1, 블록 2라고 이제 얘기를 분류를 하는데
그 스텔스 전투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개조 개발, 개량 그걸 별도로 개발하든지 그걸 토대로 그러면 이제 그건 3단계예요. 블록 3라고 하는 3단계. 그래서 준비는 어느 정도 이제 비용식적으로 돼 있는데 그 단계 가야만 이제 스텔스가 돼요. 왜냐면 외형 설계는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소위 우리가 뭐 이렇게 땅 이렇게 뭐 파먹는 데 있잖아요. 그 내부 무장창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공간은 현재 있는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덮여져 있죠. 그리고 이제 미사일을 그렇게 바깥쪽으로 반매입식으로 달고 있고. 네. 근데 그 내부 공간은 어느 정도 간격을 다 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소위 뭐 국방 전문용어로 해서 진화적이 발전. 이제 그거는 염두에 두고 설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텔스로 가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이제 5세대로 갈 수도 있어요. 2032년도 이후에. 근데 세상은 이제 저기죠. 6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우리는 뭐 한 발짝 좀 늦게 가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그 시기에 가도 5세대 전투기의 시장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주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나름대로 모든 국민들이 남자라면 다 관심 있어요. 네. 그래서 뭐 K방산 이제 얘기하는데 언론 매체에서 이제 흔하게 뭐 K9 자주포. 근데 저는 개인적인 불만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 주식 관련돼 있어요. 네,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회사는 또 좀 독특한 회사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KF-21을 좀 더 얘기를 더 자랑스럽게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K9 어디 수출 또 된다.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 뭐 주변에서도 KF-21을 좀 경계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 전투기 개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계세요? 한 20년 전부터 이게 이제 거의 일치월장 갑자기 건너뛰는. 근데 이제 그 역사를 보니까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이쪽 분야 일을 했는데 90년도 정확히 96년도에 이미 저도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그 당시에 삼성항공이라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통합해서 카이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미 그 준비가 돼 있었어요. KF-21 사업이. 그 보도자를 그 당시에 삼성항공 보도자를 어디 이제 제 창고에서 뒤져보니까 이미 그 당시에 96년도 IF 직전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미국제 F-16 전투기 그걸 면허 생산, 라이센스 면허 생산을 이제 그때 막 한참 하던 시절인데 그 국내에서 이제 120대를 생산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형이다 그래서 K자가 앞에 붙어요. KF-16. 그래서 그때 토대로 이제 기술이 많이 좀 이렇게 습득이 됐어요. 이 전투기를 어떻게 조립하고 뭐 어떻게 뭐 레이더 장착하고 이런 기술이 상당히 이제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트럼프 정권에서 얘기하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방위 산업 뭐 절충교역 없애라. 근데 그 당시에 절충교역 역할이 우리가 이제 그 전투기를 사주면서 국내 조립이지만은 사주면서 기술을 좀 받았죠. 그 계약서에 한국형 초음속 뭐 전투기 그 계약을 의도했죠. 개발을 같이 해주는 걸로.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지금의 F-50.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훈련 용도의 T-50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무장을 장착하는 개량해서 F-50이 돼서 지금 수출 시장에서 인기가 좀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중간 단계 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이제 공동 개발, 설계라든지 같이 연구하면서 머리 맞대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됐죠. KF-21 그 주변국들에서는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있나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깜짝 놀라서 뭐 이렇게 뒤로 자빠진다는 아니고 한국 대한민국의 공군력이 상당히 그 스스로 어떤 전력이 밸런스 알차게 가고 있다. 그 직전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작년 6월달에 우리가 오랜 그 시간 사용했던 F4 팬텀이라는 3세대 전투기를 퇴역을 시킵니다. 아주 거창하게 행사를 했어요. 상당히 구형 전투기죠. 전 세계에서 뭐 한 3개국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런 구형 전투기, 뭐 스텔스 전투기, 뭐 F-50 혼재되는 시절이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앞으로 KF-21이 이제 내년 말부터 2대, 4대, 뭐 10대 이렇게 생산돼서 한 2028년 넘어가면은 이제 그런 구형 전투기는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4.5세대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5세대 이렇게 두 가지로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괜찮은 이제 한국 전력에 대해서 북한은 이제 압도를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공중전한다면 압도를 할 수 있는데 들어가서 폭격하면 이제 이거는 좀 미지수가 그 신형 미사일들을 이제 배치하고 조교 경보 통제기를 이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시점에는 그래서 넘어오는 거는 제대로 이제 공중전을 이제 우리가 좀 압도하는 쪽으로 할 수 있고 방어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일본 항공자위대하고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를 잡을 수 있어요. 일본 항공자위대 전력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 옛날과 달리. 20년 전만 해도 두려운 존재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상당히 좀 구형 전투기가 돼서 거기도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도기에 처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공군인데 뭐 해군 항공대라든지 그쪽은 이제 일단 대만하고 미군 상대로만 신경 쓰다 보니까 좀 우리를 덜 경계하는데 그래도 서해안에 같이 이렇게 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도발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서해안 지금 뭐 이렇게 갖다 심는다고 이제 바다에 이제 그것 때문에 커버 치려고 전투기가 내려온다면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소 4.5세대 전투니까 뭐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를 잡는 거죠. 주변 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형 전투기 때문에 그 전투기의 용도도 문제고 공군 전력 그 비중이 뭐 그러니까 옛날 전투기 노후 전투기에 돈을 써야 되는 게 너무 아까웠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KF-21 때문에 덕분에 아주 현대화가 제대로 되는 아주 뭐 거의 대한민국 공군 창구 이래로 이렇게 알차게 되는 건 처음이 아닌가. 28년부터는 이제 균형이 잡히는 거죠. 주변국 대비 밀릴 거 없다. 방어 전투는 얼마든지 제대로 할 수 있다. 들어가는 건 이제 한계가 있죠. 다 뭐 고성능 미사일 뭐 그다음에 조교 경보 통제기가 다들 갖게 되는 거니까 뭐 북한까지도. 예. K 방산이 수출 효자라고 많이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방산 무기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무기 탑3를 꼽아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기 다들 아시죠. 이 분야에 다들 아시잖아요. 딱 세 가지. K2 전차, K9 자주포, F-50 경전투기 세 가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쫓아가는 게 뭐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이제 이 중동 지역으로 좀 다시 또 판매가 시작되는 게 뭐 천궁2 지대공 미사일. 근데 뭐 전체 숫자로 수출의 어떤 숫자도 중요하기 때문에 금액도 중요하지만은 외형상 그렇게 보면 뭐 역시 삼형제죠. 그 K2 전차, K9 자주포, F-50 그렇게 막 뭉태기 그냥 많이 이렇게 한 번에 주문 옵션 포함해서 옵션 또 사겠다고 하는 옵션 그게 이제 폴란드가 사실상 유일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편승해 가지고 지겨 죽겠어요. 막 이상한 기사를 많이 나누고 되지도 않았는데 완성도 안 됐는데 그냥 그거를 가운데 놓고서 뭐 옆에 나라 뭐 이 나라 다 됐다고 되게 뭐가 돼. 아직도 가는 중인데 협상해야 되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고 언론에서 좀 그런 게 있어요. 별로 저 마음에 안 들어요. 실제 폴란드가 그냥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당분간 28년, 29년도에까지 그 나머지 옵션을 다 받아먹기 위해서는 열심히 거기에 집중해야 되거든. 딴 데에 이렇게 정신을 뭐 흐트리면 안 돼요. 뭐 얼마 되지 않는 그 세일즈 담당 해당 회사들의 그걸 흐트려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그걸 이제 흐트려져요. 근데 실제 얘기를 듣고 있어요. 집중을 못 하고 있다. 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영화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실상은 그래요. 실무진들 얘기 들어보면 폴란드가 더 저기 열심히 계속 봐야 되는 2차 계약도 아직 안 됐어요. K2 전차가 180대.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슬로바키아가 뭐 4조라고 또 어제 그제 나오는데 그거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물론 이제 또 다른 나라가 중동 시장 뭐 사우디나 그리고 호주의 뭐 레드백 장갑차라든지 뭐 페루, 필리핀. 그래서 이제 좀 단위가 액수 단위가 낮은 대역이 있는데 그래도 한 10개국 미만까지는 뭐 성장을 할 것 같아요. 대상국이.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폴란드다. 아직 완성이 안 됐다. 말씀하신 그 K9 자주포랑 K2 흑표 요 전차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는 이유라면 뭐가 있을까요? 2001년 9.12 테러 다들 아실 거예요. 그때 이후로 20년 동안 그런 헤비급 무기들을 소홀히 했어요. 이제 그런 무기 필요 없다.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돼서 러시아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 전쟁은 일어날 일도 없다. 그리고 이미 91년 걸프전 때 이미 이라크를 한 번 가라앉혀놨다. 그리고 2003년도 이라크 제 2차 침공. 그래서 사막에서도 그렇게 덤빌 나라가 없다. 그래서 개발을 소홀히 하는 거죠. 20년 동안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만들어서 팔 데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반면에 대한민국은 한 번에 북한이 계속 존재를 하고 저렇게 재래식 무기를 계속 만들고 핵무기 뒤에다가 이제 백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K2 전차나 자주포를 막 증산해서 배치할 수밖에 없는데 중간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K9 자주포는 원래 우리 한반도가 6.25 전쟁 때도 포병전이 아주 심각하게 싸웠던 뭐 서울 북방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포격전 그때는 이제 트럭으로 끌어다 배치하는 그 견인포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주계도 자기가 움직이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20년 이후에 그러니까 2010년대 이후에 이렇게 자주포를 대량 보유한 나라 없었어요. 근데 북한 때문에 포격전 또 일어날까 봐. 그냥 미련하게 한 게 우리 한반도 상황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고 전차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전차가 숫자가 워낙 뭐 4천여 대가 있으니까 다 구형 전차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죠. 그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폴란드에서 그쪽에 러우 전쟁 터지면서 달려온 거죠. 일단은 급하게 물건을 좀 뺄 수 없냐.
많이 살 거야. 뭐 되게 흥정할 때 나 물건 이만큼 살 건데 급한데 이거 당장 너희들 굴에 들어갈 거 당장 빼주면서 나머지 다 사줄게. 거기 이제 뭐 유혹에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헤매고 있죠. 계속 협상 끊임없이 다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소위 영어로 해서 옵션이라는 게 더 살 수 있다는 거지 완전히 계약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래도 옵션이라는 게 포함돼서 보통 뭐 1,000대 뭐 그다음에 전투기는 보통 한 번에 48대 발주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 폴란드 수준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규모가 전략시 큰 거고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가 그 같은 동종의 F-50을 몇 대씩 사가는 줄 아세요? 2대씩. 2대씩 가지고 가요. 2대씩. 근데 그거에 비교해서 폴란드는 있는 대로 다 달라. 있는 대로. 그러다 우리 공군에 납품할 것까지 다 빼준 거죠. 그 3년 전에. 3년 전, 2년 전에. 그래서 그거 덕분에 좀 K방산이 이제 3대 무기가 이렇게 자리 잡은 거죠. 근데 걱정은 이제 그러한 규모, 수출 규모의 특정 나라의 수출 규모가 2030년도 넘어가면서 2030년대에 나타날까? 그건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계속 수출이 뭐 인도네시아나 태국처럼 뭐 2대, 4대 이거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 관리를 뭐 제대로 앞으로 못하면은 지금의 어떤 아주 이 기분 좋은 게 또 이런 상황이 있을까? 경우가 있을까? 한편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 아까 대표님이 천궁하고 천무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대표 우리나라 미사일이 러우 전쟁 이후에 좀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무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천궁2는 말 그대로 이제 미국의 그 패트리어트, 뭐 팩2라는 게 있고 팩3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팩3는 이제 탄도탄, 날라오는 탄도탄까지 유격할 수 있는 그 설계를 벌써 3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는데 기획된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 천궁2는 이제 러시아 기술하고 그 불금 사업이라고 이제 기술을 받을 경우가 있었어요. 잠깐 문이 열린 적이 있어요. 지금은 다 닫아버렸지만 그것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제 지대공 미사일 호크라든지 나이키 허큘리스를 운영하다가 이제 그러한 이제 운영 경험이 쌓인 거. 그게 또 이제 해당되는 그 천궁2의 제작 업체가 정비를 하면서 또 기술이 쌓인 게 있고 물론 이제 그 감독을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하면서 같이 그러면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잘 이렇게 합심해서 만들어도 생산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산업체 LIG 넥슨하고 다 같이 이제 다 결부된 거고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미국제 그 패트리어트 시리즈에 어떤 동등한 제대로 미사일 뭐 탄도탄이나 전투기를 맞출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생산비는 우리가 좀 미국보다 인건비가 좀 그래도 좀 낮으니까 그게 다 결합된 거예요. 예, 그리고 수출할 때도 그게 좀 싼 거고 성능은 보장이 되고 그래서 미국의 패트리어트급은 되는데 이게 러우 전쟁 터지면서 뭐 우리 그동안 기사 보셨잖아요. 갑자기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패트리어트 여기저기 달라. 그다음에 동시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체 이란에서 막 쏘. 그래서 뭐 최근에 며칠 전에는 우리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빼간다고 했던 게. 그러니까 이 공급이 지금 모자라는 거죠. 수요는 막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덕을 보고 있는데 유럽 시장보다는 유럽은 또 자체 미사일들이 또 있어요. 그거를 급하게만 생산하면서 보고하고 또 미국과 갔다 하고 이제 3년 동안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 앞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가 막 미사일 날아가는 게 보면서 야 이거 우리는 어떻게 되냐. 패트리어트 있긴 한데 모자르잖아. 사드도 있긴 한데 모자르잖아. 그 어디서 사와야 돼? 찾다 보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제 무기에 특화된 거기에 계속 그쪽으로 온 나라예요. 사용을. 어느 날 갑자기 뭐 중국제를 사서 할 수는 없어요. 맞지도 않고 시스템이 미국의 어떤 그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투기부터 전차. 그러면 유사한 어떤 나토 체계나 뭐 동맹 미국과 동맹 체계에서 만든 미사일이 뭐냐면 살 수 있는 나라.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이 된 거죠. 틈새 시장을 우리 잡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 천궁 시리즈 미사일은 계속 판매가 될 것 같고 중동 중심으로 그건 말 그대로 소모성 탄약 같은 거기 때문에 미사일이 계속 더 사서 쟁이려고 할 거고 창고에 더 넣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팔릴 것 같고 천무도 미국의 그 MLRS 다연장 로켓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차같이 궤도에 이렇게 탑재하고 다니는데 그거를 트럭화 시킨 게 하이마스라고 들어보셨죠? 하이마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모방 한 거죠. 하나의 그 모방이 나쁜 면이 아니라 저렇게 우리가 똑같이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제를 그때 더 사기 너무 비싸서 저걸 한국화 시킨 걸 우리가 설계해서 만들자. 그래서 이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기존의 러시아제나 다른 나라 기존에 나와 있는 구형들 그 다연장 로켓포는 로켓탄 뭐 80km 뭐 그 이상 뭐 날아간 로켓탄 중심인데 미국제 하이마스나 우리 그 천무는 미사일까지 쏠 수 있는 포드 안에 있는 포드만 교체하면 그러니까 로켓탄 쏘다가
포드만 또 집어넣으면 미사일 단거리 탄도탄을 쏠 수 있는 그 부분이 공통점이 있어요. 미국제 그 시리즈 MLRS하고 하이마스하고 이게 결국 우리는 이제 한미 동맹 현재로서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무기 체계가 비슷한 걸 만들 수밖에 없어. 그걸 이제 이 도입국들에서 보니까 야 저거 거의 미국제에 준하는 그런 형태고 성능이다. 그리고 빨리 준다고 하더라. 막 서둘러서 막 밤새서 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동 시장에서 선호하고 폴란드도 뭐 첨부도 도입하는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수출이 많이 될 텐데 문제는 이게 첨부에 로켓탄이나 미사일이 좀 비싸요. 그러니까 중동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빼고는 다른 나라에서 많이 못 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다 염두에 두면은 이 K 방산이 이게 막 기복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품목 종류에 따라서 기복이 있는 거예요. 업체에 따라서. 그래서 여담이지만은 K2전차 흑표전차요. K2전차 흑표전차의 생산 업체인 현대로템. 이건 현재 어떤 경영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돈을 막 들어오는데 긴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긴축하고 있어요. 네, 아껴라. 이게 얼마 안 간다. 아껴라. 근데 실제적으로 또 2차 계약이 다 안 됐단 말이에요. 180대가 전체 1000대 정도를 해놓고서 옵션까지. 그다음에 루마니아 계약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면은 제발 언론에서 떠들지 마라. 우리 된 거. 이거 기사가 되는 거하고는 안 맞는다. 마치 돈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 지금 긴축하고 있고 그 동안에 회사가 망할 뻔해가지고 그 빚진 거 금융권에 빚진 거 갖고 있다. 뭔 소리냐? 제발 좀 뭐 그런 상태. 실상이 달라요. 그러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는 그 잘 돈이 많아. 그거는 뭐 11개국 이상 지금 이제 아주 수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나라에 발주하는 게. 그래서 업체마다 온도차가 좀 다르고 그럼 중간에 이제 FAOC 하나 남았잖아요. 거기는 뭐 예나 지금이나 그냥 이렇게 그냥 수평선을 쭉 가야 돼. 그러니까 그 FAOC이 전투이기 때문에 뭐 대량 판매가 아니고 또 만들어서 납기하는 게 전차나 자주포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고. 그래서 이게 3개사가 조금 입장이 다 서로 달라요. 예. 아니 바로 다음 질문이 이제 그 K방산 수출을 이끄는 기업 중에 기대되는 곳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럼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가장 기대되는 곳이라 봐도 되겠네요. 독주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 최근에 뭐 관련 기사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예상을 저는 했어요 작년에. 저거 좀 이상하다 했는데 역시 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다른 그 물건 자체나 물건 수출의 금액 어떤 돈을 받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이제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이란 게 지금 변동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연동이 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K방산이 무조건 100% 이렇게 아주 즐겁고 좋은 건 아니에요. 면밀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당되는 관청에서 그 리스크를 좀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방사청장이 유럽을 중동 막 순방하는 게 이제 그걸 줄이기 위해서 다지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론 좋은 소식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 루마니아가 우리가 통상 뭐 전투기나 전차 자주포를 이제 수출할 거다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 조선 소위 그 전투함 시장이 좀 열리고 있어요. 루마니아. 그래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만 있는 건 아니죠. 또 이 함정 분야에서. 그래서 그거는 그 관련 내용들을 보면서 반갑더라고요. 전체 패러그래프에서 그 밑에 막 이렇게 작게 있어요. 내용. 그래서 드디어 루마니아 해군에 전부터 이제 그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또 전체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된다. 예. 관청에서도 해줘야 된다. 예. K방산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이제 받으려면 뭐 국가 차원에서도 조금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좀 풀어주시자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되게 흔히 얘기하는 게 재미없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들으시면은 뭐 금융 관리를 뭐 잘 해줘야 된다. 뭐 제도를 뭐 개선해야 된다. 근데 실제 그런 뭐 세미나 자료나 책자를 다 모아서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뭘 어떻게 하라니까. 그게 난해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역시 방사청 그다음에 국방학연구소 국가기관들이 전적으로 좀 나서서 출장 자주 가서 좀 잘 우호 관계 쌓고 협의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그래서 좀 이렇게 자꾸 유럽으로 지금 무기 사는 걸 넘어가고 있거든요. 돈이 없다고 하면서 뭐 유럽제 라팔 전투기 잠수함 해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런 게 또 오히려 동남아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 그리고 폴란드도 뭐 속사정이 또 있을 거예요. 자기들 뭐 면허 생산을 좀 더 구체화 시켜달라. 뭐 우리 기술을 더 달라.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주변국에 팔겠다. 너희 직판하지 마라.
그냥 그 저작권만 가져가라. 아니면 원재료만 돈 받아가라. 그래서 그런 부분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뭐 제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너무 이게 제도 문제만 어렵게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같이 그 호응을 할 수 있게 여론이 형성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너무 고차원적이에요. 그걸로 도배를 해요. 아주 뭐 K방사는 마치 뭐 제도가 잘못된 것처럼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관청의 어떤 솔선수범, 뭐 방사청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북한이 올해만 4차례 미사일 시험을 공개했더라고요. 현재 북한의 미사일 기술력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좀 보고 계실까요? 가장 뭐 핵심적인 게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고체 연료 그것까지 왔으면 거의 다 온 거죠. 근데 이제 대위권 밖으로 나가서 뭐 ICBM 대륙간 탄도탄 이런 부분은 아직 완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연료 계통에서는 고체 연료까지 왔으면은 거의 뭐 한 70%까지 오지 않았나 기술이. 그래서 2030년도 가면은 뭐 대륙간 탄도탄을 완성시킬 수 있을 거로 보는데 시중에서 얘기하는 대로 뭐 러시아가 그 부분은 기술을 뭐 줬다 안 줬다 하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의 무기 체계 공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보면은 러시아가 머리 쓰긴 써요. 우리하고 또 경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수출 수입하는 게 그래서 전략 무기는 결국 뭐 그런 탄도탄 기술이라든지 재진입 그다음에 뭐 수중에서 이제 SLBM 원자력 추진 기간의 잠수함 이 부분을 상당히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좀 보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그러니까 김정은이 원하는 거는 그런데 재래식 무기, 소위 방어할 수 있는 무기. 그게 바로 이제 조기용보 통제기 기술. 그리고 지금 그 소위 S300의 북한판. 그거는 이미 이제 기술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이제 명분이 그 옛날부터 보면은 특히 이제 베트남전 때 보면은 북베트남 중심인데 일단은 이 북베트남을 그 당시에 소련이나 중국이 중공이죠 지원을 해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방어하는 무기는 철저하게 다 줬어요. 명분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왜냐면 유럽에서도 뭐 이제 좌파들 뭐 그런 게 진보주의다 그 당시에도 뭐 미국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명분을 이제 가져가면서 결국 이제 75년도 적화 통일됐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가 그런 기조인 것 같아요. 일단 방어 무기는 줘도 나중에 할 말이 있다. 기술이다. 그래서 오늘 현재 보면은 그런 쪽으로는 이제 기술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전략 무기들은 더 시간을 자기들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냥 바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미국에서 평론 나오는 거 보면은 한 4, 5년 더 걸릴 거다. 완전하게 그 미국 타격할 수 있는 ICBM 완성이라든지 한 4, 5년은 더 좀 이 시간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이제 반대로 이쪽이니까 서방 측에서는 지금 당장 그 완성된 건 아니니까 좀 더 대응 체계를 또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 마련해야겠네요. 러우 전쟁을 통해서 이 무인기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 군과 북한의 무인기 운용 능력을 좀 비교해 주시자면. 남북한 그 무인기라고 이제 넓게 얘기하셨는데 두 종류로 봐야 돼요. 구분이 잘 안 할게 얘기들 하는데 큰 거 있어요. 무인기 큰 거. 저번에 막 착륙하다가 헬기 들어받았죠. 그건 소위 옛날 20년 전부터 UAV. 큰 거는 UAV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갖다 들이박잖아요. 뭐 작은 거 요만 아주 작잖아요. 그건 드론. 작은 거 위주는 드론. 실상은 그냥 일반 언론 보도를 북한에서 보도하는 거나 우리 거를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답은 간단해요. 아 이제 시작이구나 경쟁이. 그러니까 북한도 자폭 드론을 별로 준비를 안 했나 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직접 시찰해서 야 빨리 만들라고 시찰. 근데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근데 그게 반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자폭 드론을 이제 막 예산을 돈을 마련해서 이제 계약도 맺고 해외 업체 거를 뭐 폴란드, 이스라엘, 미국제 그 막 서둘러서 직구를 하니까 북한도 우리는 뭐 직구가 안 되니까 빨리 러시아 기술 일부 받아서 만들라고. 그래서 이 남북한의 무인기 경쟁은 지금부터다. 네, 그러면 이제 자폭 드론 쪽으로 말씀드린 거고 큰 무인기 UAV. 그 중에서 이제 북한도 우리하고 똑같은 글로벌 호크라는 거 하고 똑같은 큰 무인기 막 무슨 뭐 에이리어 같이 생긴 그 둥그런 머리를 갖고 있는. 그러면 그 저 카피를 그냥 프라모델 하듯이 카피를 떠자 그건 아니고 이란 쪽에서 기술이 제공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란 쪽에 몇 년 전에 미 해군이 그 해군용 글로벌 호크를 가져가다가 격추됐어. 그러니까 자료를 다 주웠죠. 그래서 이제 다 측정을 해봤죠. 역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란의 기술이 외형 그 디자인 설계가 북한으로 이제 제공이 된 거. 그래서 똑같은 이제 글로벌 호크 계열이 이제 등장을 해서 역시 그것도 이제 보여주잖아요. 이제 뭐 며칠 안 됐어요. 뭐 시찰해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쓰고서 이러면서 뭐. 그래서 실상은 남북한의 무인기 경쟁 그건 이제부터다. 그 전까지는 재래식 무기라든지 특히 핵무기, 북한 핵무기에 아주 온 입을 다 기울인 거죠. 나름 자기들 살기 위해서.
밸런스로 서로 잡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핵무기 부분은 제외해야 되겠죠. 우리가 없으니까. 예, 대한민국 국군은 없으니까. 지금 시작이라면 양쪽의 무인기 능력이 좀 엇비슷한 걸로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군은 드론전을 이번 러우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했고 우리 군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이 경험의 격차가 좀 전력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파병된 북한군은 자기들이 살기 위한 생존수를 지금 배운 거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한 5년 전부터 이걸 이제 시험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부대 단위로 뭐 사단급은 아니더라도 사단 이하의 뭐 한 연대급이나 여단급 수준으로 그 특정 부대를 지정해서 뭐 25사단이라든지 전방에 있는 전국에 있는 그래서 테스트나 운영을 이제 해보다가 최근에 이제 한미연합 훈련 때 본격적으로 같이 이제 막 공격하는 드론하고 공격하는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딱히 뭐 우리가 뭐 불리하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공격을 해보는 걸 그 시행을 해본 거지. 저쪽은 이제 방어죠. 막 이렇게 풀을 갖다 뭐 붙이는 거 뭐 나무 풀을. 근데 그것도 드론이 사실은 쥐하가 그 센서가 좋다면은 고정돼서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보면 소리 잘 안 나잖아요. 위에서 조정하는 이제 1인칭 드론 보다가 조금 움직이고 갔다가 박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그 위장술은 이미 뭐 베트남전 때도 그 북베트남군이 이미 다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54년도에 똑같은 그 스타일로. 그러니까 새로운 그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옛날 그 북베트남이 했던 거를 그대로 뭐 자료가 이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부터 계속 모아진 거를 이제 꺼내보고서 아 이렇게 하면 발견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응용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뭐 공격하는 쪽으로만 막 발달돼서 시작을 했으니까 뭐 막상 막하.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시작이다. 서로 뭐 누가 우위를 점한 건 아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는 거고 좀 그동안은 다른 무기에 너무 이제 집중한 거죠. 우리는 뭐 전차라든지 KF-15 이런 데 집중한 거고 잠수함이라든지 북한은 이제 핵무기만 하다가 이제 재래식 무기도 이제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지금 순간이죠. 예. 북한이 이제 최근 DMZ 인근의 장사정포 네. 이거를 이제 정밀 타격이 가능한 방사포로 이제 네, 교체를 교체하고 하겠다. 있죠. 네. 서울 불바다 위협이 뭐 현실화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군의 방공 요격 체계로 실질적인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1단계가 이제 1994년도 불바다 위협 서울 그때 이제 문제가 이제 시작되면서 급하게 뭐 미국제 MLRS를 산다든지 그 당시 정부에서 조치를 했죠. 응급 조치를 해서 그 전력들이 자리 잡은 게 99년도. 뭐 그때 뭐 이제 현장을 가봤으니까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가면은 2005년도부터 그 당시 정부 시작이 그럼 장사정포를 이제 즉각 때릴 수 있는 항공전력, 그다음에 자주포 체계를 어떤 정보 체계, 미국의 어떤 그런 정보 체계를 그대로 배워서 심자. 해서 한 10여 년 동안 그 일을 이제 돈을 투자하면서 국방 예산 투자하면서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장사정포는 소위 이제 뭐 동굴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아니면 후면에 또 뭐 자기들 퇴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연구해서 대응이 이제 완성이 된 게 뭐 한 5년 전? 그래서 그거는 돼요. 포에 대한 거는 그건 좀 느리니까 포탄 쏘고 뭐 또 쏘려고 이제 재장전할 때 그때 타격하면 되기 때문에 공군의 뭐 전투기 전력이나 뭐 정밀 유도 무기들 투발 이렇게 하는 거 투발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하다못해 뭐 함정에서 이제 지상을 때릴 수 있는 함대지 미사일 그걸 상대로 그다음 지상의 자주포가 뭐 우리나라가 2천여 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드물어요. 그게 다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의 장사정포. 그랬더니 이제 북한이 2018년부터 등장하고 이제 가지고 나온 게 말씀하신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방사포. 우리나라는 다연장 로켓포라고 하죠. 네, 그것의 어떤 그 사이즈, 포탄의 로켓탄의 사이즈를 점점 키우면서 멀리 날아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다 차량화 시켜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트럭, 요즘 이렇게 볼 수 있는 트럭, 이제 고성능 트럭, 헤비급. 그게 뭐냐면 이제 빨리 쏘고 한 번에 쫙 쏘고 도망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 이제 그 체계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시속 게임이에요. 이것도 지금 대응해야 되는데 장사정포는 됐는데 구비가 됐는데 이거 뭐냐 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식 아이언돔 있죠. 그거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뭇거리다가 한 3년 전에 국내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자. 본격적으로. 그 전에 이제 기획된 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지금 뭐 2028년 빠르면은 그런데 이제 그게 국방 관련 기관에서 보니까 이게 발표를 하기 위해서 너무 서두르는 거지 실제 그것을 이제 양산 배치를 실전 부대 한 2030년도 30년에서 32년도 그 시점이면은 이제 배치가 이스라엘제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수도권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신 장면은 이란이
이스라엘 그 막 날라오잖아요. 다 막잖아요. 뻥뻥 막잖아요. 그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사일도 쏘고 뭐 로켓탄 쏘고 그거를 이제 한국화 시킨 거죠. 그래서 공백 기간이 이제 북한의 방사포가 저렇게 이제 막 대량 배치를 시작했는데 그냥 그것을 봤을 때는 야 큰일 났다. 또 로켓탄 엄청 날라오겠다 하는데 북한 역시도 만들어야 되잖아. 재료 사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남한을 상대로 위협을 주기 위해서 몇 달 전에 광장에다가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한 60대를 모아놓은 적이 있어. 일부러 겁주려고. 네. 근데 실제 그 안에 그 로켓탄이 비싸기 때문에 북한이 째라도 그걸 실제 탄을 그만큼 갖고 있느냐. 철학만 보여준 거예요. 아, 무기만 남조선 겁먹으라고 이러면서. 우리 아씨 큰일 났네. 빨리 또 개발해. 이러다 보니까 28년도에 뭐 한국형 아이언돔을 뭐 배치를 시작하겠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며칠 있다가 아이 그건 너무 성급하게 얘기한 거다. 2030년 넘어가야 된다. 근데 역시 북한도 그거를 전 그 DMZ 휴전선 전방에 전 골고루 배치하려면 역시 대량 배치하려면 뭐 시간이 걸리겠죠. 똑같이 시간이 걸리고 돈을 이제 어디서 벌어와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파병한 거야.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이 남북한의 군사 경쟁은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핵탄두를 제외하고는 계속 시속해. 근데 그거를 잘 이렇게 좀 아쉬운 게 얘기들을 안 해줘요.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 막 무슨 연구를 해야 되고 스스로 이렇게 막 들여다보고 막 이 종이를 뚫어지게 봐야 되는 그런 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혼자 알게 되고 유심히 이제 영상을 자꾸 보다 보면 아 이게 왜 막 일반인들한테는 명쾌하게 해설을 해주는 분들이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냥 과장된 것만 겁을 주거나 뭐 K방산 막 그냥 뭐 우리 돈 떼돈 번다 뭐 이런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무5 얘기가 안 그래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현무5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과 뭐 타겟을 한 이 미사일인지. 그것도 일단 우리가 본 게 작년 10월달 국군에다 본 게 일종의 시제품 성격이에요. 아직 대량 배치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재래식 탄두 가지고 엄청난 파괴를 얻자. 그래서 뭐 9톤의 뭐 탄두가 이력이 있다. 그런데 다들 그것을 보면서 그날 그것을 보면서 바로 이제 해설을 내놓은 게 북한의 김정은이가 있는 벙커를 그냥 뚫고 막 들어가는 그 정도의 탄두다. 그래서 이제 겁을 주기 위한 또 이것도 뭐 일종의 선전전이죠. 근데 아직 그게 실전 배치까지는 아직 전이에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얘기 나온 게 지금 양안 사태 때문에 우리 뭐 한국군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이 이제 끌려 들어갈 거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획을 두 가지로 한 거예요. 핵무기는 없지만 일단 북한의 그 지휘부를 이제 아주 초토화시키는 거하고 더 멀리 나와서 이제 중국군이 이제 이 양안 전쟁에 자기들은 뭐 압도적으로 성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를 때릴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들 입장에서도 딜레마예요. 이거를 때리면 이제 동북아 세계 대전이기 때문에 그때 때리지 않고 하면은 다 몰려들거든. 그리고 이 동북아에 있는 미군 항공 전력이 최근에 진짜 신속하게 현대화됐어요. 네. 잘들 모르시는데 현대화가 지금 뭐 2월달, 3월달 막 급하게 되고 있어요. 전쟁 대비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공 기지.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이제 오산과 군산이 대표적인 미군 주한 미공군 기지인데 특히 그 군산 기지 를 때리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군산 기지에는 한국군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미사일을 중국군이 군산 기지를 미군 생각으로 때리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군 그 경납고에도 떨어지고 한국군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오산에는 또 우리 지휘부가 있고 작전사가. 그래서 이게 끌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똑같이 반격을 해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반격하면 또 중국이 또 그래도 대국인데 우리가 뭐 전면적으로 뭐 함정도를 투입하고 뭐 전투기를 막 공습하고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요. 뭐 어떤 정권의 성격 떠나서 이게 좀 그게 작기 때문에 생각이 그래서 또 주권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서 현무 5 같은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 일단 이 크잖아요. 뭐 탄두는 이제 9톤은 북한을 상대로 했을 때 9톤짜리에서 막 다 초토화시키는 거고 멀리 가기 위해서 일단 이 플랫폼 미사일 자체를 장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중거리인데 멀리 갈 수 있게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군의 미사일 쏜 기지를 다시 반격을 그것만 점타격 핀포인트 타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군의 이쪽에 공군 기지를 활주로를 때린다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주권 문제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또 바보 천치되니까 나라가 그래서 그런 제한적인 반격 상징적인 그 용도로 일단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까운 장래 그러니까 2027년 이후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최소한의 우리도 반격 핵무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정도로 지금 이게 무기가 기획이 되고 나온 거죠. 그 다들 뭐 김정은 그 지하 벙커, 지휘 벙커를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중국군의 공군기지 저 그 위구르 아직 그 넘어 있잖아요. 깊숙한 곳. 그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미사일 체가 탄체가 크잖아요. 그 멀리 가기 위해서 연료를 더 실어야 되잖아요. 그건 그 탄두는 작은 걸로 그 정비를 합니다. 같이 이렇게 맞춰서 그 정도 생각을 지금 한다고 제가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독자 핵 무장론도 나오는 쪽이 있고 뭐 핵 잠재력론을 둘러싼 논의도 좀 활발한데 대표님은 좀 현실적으로 어느 쪽에 더 조금 무게를 두고 계실까요? 주한미군의 1991년 9월달 이전까지 전술핵 무기, 공중 투발식의 주력이 전투기에서 떨구는 것 날아가서 그것이 있었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9월달에 일방적으로 갑자기 그거를 이제 철수시킵니다. 다. 전술핵 무기, 공중 투발 무기를 이제 철수하니까 그날부터 아우 잘 됐다고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개발해 그날부터 같이 이제 나는 반대로 그 동안에 내가 58년부터 이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에 시달렸는데 나갔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만들어서 위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 북한의 이제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은. 그래서 현실적인 거는 이제 이 전술 핵무기, 공중 투발식 전술 핵무기를 왜 얘기했냐면은 주일미군 일본 있죠. 일본에는 그 뭐 원칙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 반입 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시절 때 7, 80년대 뭐 한 60년대부터 한 30년 그 사이에 냉전 끝나기 전까지 그 모의탄 전투기에서 투발할 수 있는 이제 전술 핵무기 그냥 일반 무슨 뭐 보조연료 탱크같이 생겼어요. 뭐 특이한 점도 없어요. 그것의 훈련탄을 수시로 반입해서 훈련을 합니다. 일본인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는데 일반인들은 모르고 지나갔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술 핵무기, 핵폭탄을 이제 한반도에 훈련 형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하면 돼요. 현실적으로 굳이나 배치했다 이런 것도 없고. 왜냐하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일반 매니아층이나 방송국이나 뭐 신문사에서 이 하시는 분들이 워낙 이 촉이 좋아서 포착이 돼요 결국. 네. 주변에 엄청 뭐 이렇게 가서 찍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수시로 들어온다. 훈련탄 탑재 훈련을 한다. 뭐 진입하는 방법.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술 핵무기를 좀 다시 적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복잡하게 뭐 핵무기 개발하면 뭐 경제 뭐 지금 트럼프한테 당하고 있지만은 그거보다 뭐 몇 배 몇십 배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하여금 자기 자산을 수시로 들락달락하게 이미 선례가 가고 있었고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괌에 뭐 괌 가보셨지만은 괌 자체가 다 저기입니다. 미군 기지입니다. 극히 뭐 우리가 관광 가서 하는 부분은 다 극히 일부예요. 전체 도로라든지 그래서 그런 그 전술 핵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기지에서 운영해서 뜨게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괌 앤더슨 기지 중심으로 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 자체가 견제가 돼요. 이 핵무기라는 게 지금까지 실전 사용으로 공중에서 이렇게 투발한 떨어뜨린 히로시마 나가사키인데 최근에 또 뭐 러시아 폭격기, 중국 폭격기가 맞고 동해안에 뭐 울릉도 독도에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수가 몇 대 안 돼요. 영상 보시면은. 근데 그걸 왜 못 쏘는지 아세요? 핵폭격기인데 탑재할 수 있는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실제 투발한 폭격기는 한 대가 떨고 그게 무서워. 그냥 훈련한 쪽 들어왔다가 그냥 딱 투발하면 이미 나라는 없어지는. 그래서 핵폭격기, 전략폭격이 그래서 무서워.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긴 한데 남북 간의 전면전이 이제 발생을 한다.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뭐 어떤 형식으로 좀 일어날까요? 서울을 없애려고 할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이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역사가 이제 내려오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평양이 한반도의 수도라고 생각하고 서울을 없애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재래식 전쟁, 소위 DMZ를 돌파하는 서부 전선을 돌파해서 내려올 수 없는 게 그것에 대한 대한민국 국군이나 미군들의 어떤 그 대응 태세는 그거를 저지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많은 희생을 거치고 내려오면 이제 파괴가 되고 막 포로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최근에 좀 안 되겠다. 많이 좀 방법을 바꾸자. 그러면 이제 흔하게 뭐 우리가 가자 지구를 좀 봤다시피 반대로 쟤네들은 방사포, 뭐 장사형포도 쏘고, 뭐 순항 미사일 쏘고. 그거를 일단 처음에 이제 시작해서 간을 본 다음에 그게 이제 지루한 전쟁, 서로 치고받는 게 되다 보면은 끝에 가서는 뭐 이제 미치광이 이제 방법으로 서울만 날려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뭐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영화에서 보면 순식간에 나라는 존재가 휙 하고 사라지는.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왔어요. 전에는 그냥 뭐 6.25 전쟁 때처럼 북한군 전체가 서울시에 뭐 진입하면 저쪽에 지금 이쪽에 파주 쪽이나 이 일산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제일 근접 거리거든요. 실제 거리가 짧아요. 이 좀 자유로 도로가 많은데 그 타고 내려오면 돼요. 그 뚫고 내려오면은 그냥 여기 여의도까지 금방 들어요. 올빛 도로고. 그래서 그게 전에는 이제 어떤 좀 두려움이었는데 지금은 일단 쏘는 걸로. 그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 때리는 거 봤기 때문에 저거 쓸만하네. 근데 이스라엘은 또 이제 그 아이언돔이 또 잘 돼 있으니까 막았는데 우리는 만들기 직전 완벽하게 그 방어 체계가 만들기 직전이기 때문에 일단 쏘고 시작하고 막판에 이제 뭐 미국이 뭐 전술핵 무기를 뭐 준비를 한다 하면 먼저 서울만 없애는 나머지는 자기들이 점령해서 통치를 해야 되니까 제도까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한반도 유일한 수도는 이제 평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핵무기의 규모는 우리가 나가사키, 뭐 히로시마, 뭐 개인적으로 여행도 많이 가셨을 거예요. 가면은 해당되는 그 떨어진 적 보면은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터져서 죽었나? 저도 몇 번 가서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냥 공원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뭐 20kg톤짜리, 뭐 15kg톤짜리. 나중에 이제 방사능 낙진이 어느 시간 정도 이렇게 제거될 수 있는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규모의 폭탄 하나만 떨어져도 우리는 다 몰살. 좀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도 생각하는 거죠. 일단 미국 사람들을 좀 최소화 죽이고 나중에 사과를 하더라도 죽이고 한국 사람들 중심으로 대한민국 사람들. 네, 그 문제. 그거 다 따질 거라고요. 폭탄의 규모, 어느 그 떨어질 때 중심지가 어디로 할지. 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미국 자국 우선주의가 또 강화되고 있고 또 방위비 인상 압박도 하고 있고요. 트럼프의 이 국방 기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먼저 정부하고 바뀐 거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정책, 군사 무기 정책은 바뀌는 게 없고 트럼프의 군사적인 측면 어디서 이게 지금 시작이 됐을까? 그 생각이 그걸 한번 따져보시면은 저는 처음에 레이건이라고 그랬어요. 레이건. 왜냐하면은 이 집무실에 옆에 레이건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 사람한테 모티브를 다 얻었구나. 군사 쪽은 레이건이에요. 그래서 레이건의 그 81년부터의 군사 무기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그 중국에 대해서 하는 게 그 당시 레이건 시절 때는 뭐 소련이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중국을 나라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거를 제압을 하겠다. 군사력을. 그리고 당장 대만은 못 들어가게 하겠다. 정권의 어떤 성향 상관없이 무기체계 사는 거, 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공격 잠수함이에요. 뭐 항공모함 만드는 거, 그다음에 전투기 사는 거 다 그대로 지금 저 유지를 시키고 있어요. 특별한 이거를 못하겠다, 제거하겠다 그 무기를 사는 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유지시키고 뭐 재원을 더 투자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에서 돈을 이제 카팅하는 거예요. 야, 왜 쓸데없는 데다가 미국의 민주당 그 스타일의 그 관련된 인건비를 뭐 지불하냐? 그거 하지 마. 다 돈 모아서 지출을 줄여. 가뜩이나 지금 적자인데 미국의 그 세법 그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무기를 더 사기 위해서 기존의 방산업체 우리가 말하는 뭐 럭키드 마틴, 보잉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차세대 6세대 전투기를 회사가 바뀌잖아요. 결국 보잉은 포기할 수 없는 미국의 아주 가장 중요한 방산업체이자 여객기 제작업체. 그래서 또 그런 기조는 미국의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이어가요. 특별히 뭐가 이렇게 격변을 일으킨다? 그건 아니고 그냥 다 이어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미국의 무기 정책, 획득 정책을 배치하는 것도. 그리고 먼저 정부에서 이제 기획된 뭐 여러 종류의 미사일이 있습니다. 뭐 극초음속 미사일이든지 뭐 아니면 순항 미사일, 지상 발사 이거 다 지금 대량 배치해라. 오히려 먼저 정부에서 했던 거는 다 이어받겠다. 그 부분은 괜히 뭐 잡음을 안 내겠다. 그래서 뭐 감축하는 게 특별히 이렇게 당장은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미국은 과거 중국이 2027년 이제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을 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뭐 단적인 하나 예를 들면은 그것도 불만인데 중국의 그 조선 특히 그 전투함 군함에 뭐 무슨 빵 찍듯이 풀빵 찍듯이 찍어낸다는 표현을 이제 과장되게 하는데 그동안 찍어낸 게 그 연안 전투함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나 대만을 압도하고 그다음에 뭐 일본 해상자위대 그것을 일단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수준의 좀 규모가 작은 호위함이라든지 뭐 초기함은 뭐 그 사이 100척을 찍었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100척. 그런데 그걸 보니까 미해군 큰일 났다. 근데 그 미해군 상대 용도의 성능을 가진 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한꺼번에 달겨들면은 뭐 문제가 되겠지만 또 미국은 공중에서 다 미사일로 다 미리 다 잡아가지고 때리니까 마치 2차 대전 전쟁처럼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과장되게 보도된 거고 핵심인 미 해군의 그 태평양에 2개 함대가 있는데 3함대나 7함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주력함 이지스 구축함 그 규모를 따라잡기에는 그 자체 하이급 클래스의 무기체계 배 함정을 따라잡기에는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중국 해군이 미국의 이지스급 그게 이제 알레이 버크급이라 하는 이제 그 해당되는 함정의 성능을 이제 갖출 수 있는 055 형이 현재 실전 배치된 게 8척이에요. 근데 미 해군의 서태평양은 그 서태평양 함대는 뭐 그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70여 척이에요. 미 해군은 이지스함이. 그리고 거의 뭐 60% 이상 70% 가까이 다 태평양 함대에 배속돼 있고 나머지는 뭐 대서양 함대 있고. 근데 뭐 대서양 함대 그쪽에는 이제 나토가 있기 때문에 나토의 또 함정들이 또 대신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해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주력이 이제 이 태평양에 몰려 있죠. 미 해군의 이지스함이. 중국 해군이 이제서야 막 만들어서 막 배치하는데 이 규모나 이 무장 체계가 더 하이급이기 때문에 그 실증하고 뭐 테스트하고 하려면은 뭐 2030년 넘어가야 되는 최소한의 그 숫자를 채우려면 현재 8척이 실전 배치돼 있으니까 세 척은 지금 거의 완성이 이제 되다시피 했는데 그래봤자 11척이잖아요. 그 합류해도 그래봤자 그 정도의 규모는 일본 요코스카 군항에 있는 7함대의 이지스 구축함 딱 규모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1대1 상대로 하기에는 더 만들어야 되고 더 확보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미국 트럼프에서 저 경제 돈줄을 그게 이제 배경이에요. 현재 다 배경에는 군사력 유지 증강 배치 그러니까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도 그러다가 나온 얘기가 뭐 캐나다를 때려잡고 있다, 파나마를 때려잡고 있다. 이게 뭐 제국주의 뭐 아주 그 근본이 나오고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군사적인 측면만 보니까 캐나다 국방군, 통합군, 그냥 합해진 군대니까 육해공, 러시아, 알래스카 쪽으로 오는 러시아 폭격기를 같이 막는 방공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라. 전투기 우리 그 스텔스 전투기 빨리 산다며, 빨리 사라. 이제 했는데 한편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경제를 이제 옥죄면서 이제 군사적인 측면이 원래 중요한지 캐나다 그리고 이제 이 알래스카 쪽으로는 러시아 폭격기 막아야 되고 그 위로는 북극이지 않습니까? 거긴 또 중국하고 러시아가 합세해서 또 항로 개발한다고 막 배가 오니까 거기까지 전에는 중국이 안 그랬는데 거긴 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쇄빙선이 필요하잖아요. 쇄빙선 군함. 그래서 캐나다에 예전 한 10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미국하고 협의해서 그 쇄빙선 군함을 일단 니들이 돈을 들여서 만들어라, 배치해라. 일단 우리가 쇄빙선 전력까지는 좀 뭐 부족하고 신경 못 쓰니까 이게 연합전력이라고 이제 캐나다하고 그래서 기획이 돼서 뭐 6척을 만들기로 했는데 돈을 지출하는 거를 캐나다 정부가 시원찮게 해서 현재 3척 배치된다. 그거는 역할 분담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좀 해줘 하는 게 있는데 제대로 안 하니까 화딱지나니까 그냥 들어 없는 거지 그냥 근본적부터 다 돈을 맨날 복지비만 쓴다고 그리고 해외에서 뭐 저쪽 뭐 서남아시아 뭐 중국에서는 이민자만 뭐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기조에 뭐 군사적인 걸로 시작해서 다 그냥 갈아엎겠다고. 그 두 번째 파나마는 뭐 그 옛날부터 미국이 건설했다는 게 다 나왔지만은 그쪽이 이제 태평양에서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7함대 일본 요코스카 그다음에 3함대 캘리포니아 쪽에 샌디에고 그쪽에 와야 되잖아. 하와이 거쳐서. 그래도 이게 전세가 막 오락가락 하면은 저쪽에 대서양 함대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서 빨리 와야 돼. 그러니까 군사적인 측면이 첫 번째예요. 근데 파나마도 이 중남미 애들이 말 잘 안 들어요. 옛날에 자기들이 뭐 착취됐다는 뭐 50년대 40년대 그 얘기 생각만 하지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반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 옛날 공화당 선배 대통령 뭐 부시 때 쳐들어가 89년대 쳐들어가서 그 뭐 다 잡아들였는데 옛날에 해봤는데 그까짓 거 뭐 안 되면 여차하면 들어가겠다는 거. 그게 이제 뭐 제국주의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출발은 그 파나마 운하 때문에. 그다음 최근에 또 이제 뭐 언론 기사를 보시면은 멕시코만 멕시코가 또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앞에서 훈련한다고 이제 겁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게 군사적인 것부터 시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 갈아엎어버리겠다. 다시 냉전 시절 때 80년대 레이건 시절 때처럼 하겠다. 그걸 그대로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이 트럼프가. 근데 좀 더 거칠죠, 이 사람은.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막 불만들이 많은 거고. 네. 중국이 그럼 실제 대만을 이제 침공할 경우에 최악의 시나리오 뭐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요? 뭐 세계 3차 대전 가능성도 나오는데. 뭐 최종적으로는 건너가겠죠, 양안을. 건너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이제 포위 전술을 먼저 한다고 이제 구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얼마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데
또 이제 중국 국내 뭐 정치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별도로 알려지는 다른 분야에서 이제 얘기하시는 소개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뭐 포위하는 거, 대만 섬을 포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시범 케이스, 진짜 막 싸워야 되는. 그래서 그게 가장 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시범 케이스의 전쟁을 짧게, 작게 금문도 섬을 이제 점령하는 거.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제 1949년대에 거기서 아주 패퇴를 했어요. 중국군이 들어갔다가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쫓겨났어요. 완전히 피해가 크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대만군이 화력이 뭐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선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군사력이 이제 상당히 뭐 발전했으니까 금문도 바로 앞에 있는 금문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겁을 안 먹는다 하면은 자기들 입장을 안 바꾼다 하면은 그 대만 섬 앞에 마조도라는 하여튼 뭐 섬이 있어요. 가봤어요. 훈련할 때. 근데 그게 위치가 대만과 중국 본토가 있으면 한 요 정도 좀 애매하게 있더라고. 거기를 일단 해봐야지 않아요. 자기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 그 본섬을 점령하기 전에 겁도 줘야 되고 뭔가 실질적으로 얻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바다를 건너가 보는 거. 근데 작은 섬을 점령하기 더 좋잖아요. 큰 그 본섬보다는. 그래서 그쪽을 그 다음에 침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도 그 가서 보니까 그 대비 태세는 철저하게 돼 있는데 방어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실제 1단계 침공 할 수 있다. 당장 27년도에 전에 뭐가 있다면은. 근데 27년도를 넘어가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중국판 이지사변이든지 뭐 중국판 뭐 스텔스 전투기가 점점 숫자가 더 늘어나고 그 비율이 높아지니까 그 자신감이 있어서 뭐 본섬을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27년 전에 현재 25년이죠. 향후 3년은 이제 그런 좀 높은 그 위협, 지금보다 이제 볼 수 없는 위협 그렇게 시행을 할 텐데 이미 중국은 1996년도에 그 대만 앞바다에다 미사를 쏴봤어요. 막 그냥 막 겁주려고 막.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만 앞바다 그 지역을 가봤어요. 그 지룡이에요. 기룡이라고 하고 한문에 따라서 지룡이라도 하고 발음상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해군 부대가 다 주둔하고 있고 그 앞바다에다 미사를 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7함대, 3함대에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가운데 이렇게 껴버린 거예요. 그 양안에 딱 끼니까 그 당시에 미사일은 중국제 미사일은 이제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잘못하면 항공모함 뭐 이렇게 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개입을 하니까 이제 중단했어요. 96년도에 막 위협을 하다가 미사일 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멈추니까 중국 이제 지휘부, 소위 국방 쪽의 지휘부들이 야, 이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 들어오니까 마음대로 못 하는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항공모함 만들자. 막 스파이짓하고 뭐 여러 가지 옛날 자료 다 뒤져내고 뭐 온갖 자료 다 이제 뭐 중국 사람들이 워낙 뭐 사람이 많으니까 막 전 세계 퍼져가지고 여행 다니는 핑계로 막 가서 주워오고 막 책 사오고 다 막 모아놓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 답을 얻은 거지. 그래서 2012년도에 항공모함이 최초의 중국 항공모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날 이제 공개를 하니까 이게 대만에서 맞선다고 그거를 격침할 수 있는 뭐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을 또 공개를 해요. 같은 날. 그래서 유력과 우리나라 신문에 동시에 실려서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맨날 이제 뭐 중국군이 쳐들어간다. 그게 벌써 13년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공개적인 이제 시점은 이제 27년까지는 또 더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위협을 더 극심하게 더 세게 강하겠지만 실제 쳐들어갈 수 있는 거는 27년 이후로 전 보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런 작은 규모 아니면 아예 포위 그거는 계속 이어질 거는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 국방부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이제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 한국은 그럼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한 대표님의 견해가. 제가 이제 몇 달 전부터 그 얘기했어요. 지금의 트럼프가 들어서기 직전인 직후에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 중국이 제1의 이제 적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들어서자마자 1월 20일 날 들어서자마자 땡깡을 부리잖아요. 그 나토 이제 빠질래. 네. 나토군에서 독일 주둔군이 제일 이제 규모가 큰데 미군이 뭐 3만여 명, 3만 8천 명인가.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뉴스를 접했을 때는 그냥 다 빼가지고 미국 본토로 갈 줄 알았죠. 그게 아니잖아요. 헝가리 밑으로 간다고 하고 가장 최신 뉴스는 또 폴란드도 후보지를 삼고 있다. 그러니까 철수가 아니에요, 그게. 그냥 재배치지. 그러니까 계속 러시아군은 견제를 해야 되는데 국방비를 니들이 더 돈을 써라. 맨날 복지비에다가 무슨 문화에다가 뭐 외국 이상한 이민들 받아들이고 해서 그런데 돈만 지출하고 그 출혈을 하고 돈을 낭비하고
그거 그만하고 국방비에 좀 써라. 이게 우크라이나 지금 당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딴짓거리 하지 마라. 고상한 척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우리 미국이 탄생된 배경이 그 옛날에 그렇게 다 건너고 쫓겨왔지만은 그게 이제 있는 거야. 근본적 역사적인 게. 제발 고상한 척하지 마라. 특히 이제 영국을 살짝 비교해놓고 이제 프랑스, 독일 중심으로 그 문화적인 게 있잖아요. 뭔가 좀 역사적인 맨날 그 서로 그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다고 해서 프랑스와 독일이 그 과거 냉전 시절처럼 하루 아침에 그 군사력을 그렇게 복원하기는 어려워요. 하도 그동안 20년 동안 놀고 먹기 잘했기 때문에 그걸 재가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특히 독일은 자기 검열을 합니다. 히틀러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제 그 목이 프랑스한테 오는 건데 프랑스는 원래 군사력이 오락가락하고 미국한테 실제 미국한테 의존한 적이 많았고 그 50년대 60년대 보면은 실제 의존한 적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막 아닌 것처럼 나토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 적도 있고 60년대 나토에 탈퇴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상당히 뭐 미국 입장에 트럼프 입장에서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면 역사적인 거 저와 비슷한 그 시대를 다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야간 사태는 결국 언젠가 터질 것 같으니까 한반도 여기도 주한미군이 뭐 28,000명 있는데 실제 주일미군의 모든 전력이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이렇게 밑받침하는 전력이 있는데 최근에 그 기조가 바뀌죠. 이게 독자적으로 다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라 해봤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지상군 전력이 뭐 고정되게 배치된 게 아니에요. 순환 배치예요. 들어와서 뭐 9개월 있다 가는 거예요. 그냥 부대 교체 계속해요. 그게 한 10여 년 전에 본격화됐죠. 2014년도인가. 그러면 이제 비용도 좀 줄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끊는다는 거예요. 이 양안 사태 이제 대만 쪽에 주력하다 보면은 본토에서 파견되는 병력을 이제 스톱. 그러면 평택에 그 주둔지에 기존의 군무원이나 뭐 이런 기술 계통 사람들이 있어도 본토에 뭐 오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 뭐 빈 뭐 방들이 막 이제 뭐 지휘관들 그 자체가 저기 주한미군의 뭐 감축이다. 그다음에 뭐 딴 데로 전용한다. 그 한반도로 들어올 미군을 글로다 하면 되죠. 뭐 오키나와에 배치를 한다는 게 최전방에. 그걸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그 순환 배치가 안 들어오면 끝이에요. 주한미군의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평택 기지에 아파치 공격 헬기나 뭐 치누크 헬기라든지 있는데 그건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주일 미군 기지로 그냥 날아갑니다. 바다를 건너가요, 걔들이. 그 훈련을 끊임없이 했고 내가 다 봤고 제가 그냥 몇 시간이면 그냥 가요. 일본 뭐 후쿠오카에 가 있어요. 그냥 다 뺄 수 있는 거예요. 그 헬기조차도 장거리 비행 되니까. 그리고 전투기 아주 구닥다리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F-16인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베이징을 폭격한다 하다 다 격추돼요. 스텔스 전투기 아닙니다. 구형화된 전투기이기 때문에 북한을 특화시켜 북한만 상대로. 근데 북한들하고 이제 격추될 수 있기 때문에 스텔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가 이 주한미군은 뭐 지상군이나 뭐 항공전력이 그 옛날에 그 아들 부시 때 막 다 뺐거든요. 이라크로 막 일개 여단은 갑자기 빼서 우리 막 멘붕 빠지고 전쟁 난다 했는데 그때보다 덜하죠. 근데 그 수법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패트리어트 빼서 저기로 갔다 중동에 가서 배치하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 미사일, 천국 1, 2 많이 배치했잖아. 너희들 더 만들어. 뭐 LSM도 만든다며 더 만들어. 우리는 이거 빼서 딴 데 써야 돼. 뭐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아 그렇죠. 옛날보다 우리가 자체 무기가 많이 늘었으니까 아니 뭐 그렇게 하시던지. 그러니까 20여 년 전보다는 좀 덜 좀 불안한 거죠. 우리가 K방산이 또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전투기 F-16이 구형 전투기지만 어떤 또 능력은 있냐면은 최근에 미공군에서 바다에서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테스트를 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 공군의 같은 F-16에도 이제 그 일부 부대가 그 능력은 있는데 미군은 또 그걸 안 해봤어요. 미 공군은 바다에 그 함정 잡는 걸 F-16에서 미사일 쏴가지고 하프 미사일이라는 걸 최근 테스트 끝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오산 군산의 미군 그 전투기 F-16을 전쟁이 터지면은 일본 주둔으로 바로 옮겨요. 뭐 1시간이면 가니까 후쿠오카 이런데 거기서 도착하면은 테일 코드라고 있어요. 부대 소속 위에 그 자기 소속 뭐 OS 오산은 OS 뭐 군사는 뭐 8FW 이걸 다 지우고 주일미군 소속으로 다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그게 다 빠지는 거지. 뭐 양안 사태를 뭐 처음부터 우리 주한미군이 뭐 그냥 이름 그대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이제 메꿀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 과제인데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를 미국제 무기를 더 사라. 그게 결론. 미국제 무기를 뭐 지금 뭐 스텔스 전투기 뭐 지금 39대 있는데 뭐 먼저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뭐 20대 더 산다고 뭐 미국한테 얘기했지만은 아예 그냥 뭐 한 40대를 더 사든지 더블로. 그다음에 뭐 해상 감시 초계기 포세이돈 빨리 더 발주하든지 지금 6대 받아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더 사라. 그다음에 그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한 헬기 뭐 MH-60R 그거 지금 뭐 한 대씩 가고 있는데 추가 발주 빨리 사인하자. 이제 그런 걸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물건을 더 사라.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뭐 방사청이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제 그게 지금 관세 때문에 반대급부를 또 줘야 되니까 그걸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토대를 그런 부분이 이제 올 하반기 8월 지나면은 뭐 새로운 정부 들어서가면은 그게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지금은 아무 얘기 없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메꾸고 그다음에 양안 사태 개입은 주한 미군 기지를 타격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할지 아니면 그렇게 제한적으로 대응할지 그게 이제 끌려 들어간 일종의 상징적인 거는 될 수 있어요. 본격적이냐 제한적이냐 그 차이는 있지만. 네, 오늘 대표님 모시고요. 남북 군사력과 K방산의 경쟁력 그리고 양안 전쟁 시나리오까지 짚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